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요? 아파트 매수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윤 부장의 복덕방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엿새째 단식 중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자진 탈당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도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운전대 없는 세상은 언제쯤 우리 곁에 올까요?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 IT연구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운전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이젠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주의가 필요하지만 머지않아서 자동차가 스스로 신호를 보고 복잡한 도심을 헤쳐나가는 게 일상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핸들에서 완전히 손 떼고 자유로워지는 순간,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아침잠 5분이라도 더 자고 싶다? 아니면 창밖 풍경 느긋하게 보면서 모닝커피 한 잔 하고 싶다. 또 어떤 분은 그 시간에 밀린 드라마를 보거나 평소 못한 독서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들 중에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1월 2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4,900까지 넘으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코스피. 오늘은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숨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5,000 넘어갑니까? 글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하락 개장해서요. 직후 상승 전환 성공했다가 다시 또 4,900을 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4,900선에서 등락 반복 중입니다. 4,913.19랍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다시 또 상승 전환을 했나요? 네, 연초부터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 이어오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 수급 상황 보면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털어내고 있습니다.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시간 짚어본 트럼프의 관세 폭탄 여파로 나란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총 3위를 탈환한 현대차 장 초반 한때 3% 넘게 올라 사상 처음으로 시총 100조 원을 찍었다가 현재는 상승분 일부 반납하고 등락 반복 중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큰 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4년 만에 980대로 올라서고 신고가를 재차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르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경고음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껏 가본 적 없는 이 5,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수만 풍년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들어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은 35%가 넘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 늘어난 코스피 시총의 60% 이상이 이 둘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올 초부터 계산해도 기여도는 절반에 가까운 49%를 찍을 만큼 이 지수 상승분 대부분이 이 둘에 쏠렸다. 이 사실상 반도체 주가가 코스피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반도체를 비롯한 이 자동차나 조선, 방산, 로봇 같은 대형 수출주로 또 쏠림이 심해지면서 대외 변수에 대한 취약성도 따라 커지고 있고요. 때문에 역대급 불장에도 내수주, 중소형주가 소외되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곳만 잘 나가는 이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실제로 대표적인 내수주로 구성된 KRX 필수 소비재는 어제장 기준 1%대 상승에 그쳤고요. 코스피 중형
소형주를 반영한 KLX 중형 소형 TMI도 오름폭은 각각 3%대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도 4%대 오르는 데 그쳐서 코스피 상승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이 내수 부진의 원화값 하락까지 더해져서 수출, 내수주 양극화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 사랑은 여전하다고요? 네, 환율이고 뭐고 없이 줄 서가면서 장바구니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자그마치 2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고작 2주 새에 10조 원 넘게 늘어났는데요.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시 1년 사이 달러화 기준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테슬라나 엔비디아, 구글의 몰사조, 알파벳 같은 기술주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트리플 Q 같은 ETF에 뭉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만 봐도 왜 금융당국이 그렇게까지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턴시키기 위해 갖은 당근을 꺼내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네.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비롯해서 국내에선 출시되지 않은 이 고위험, 고별 상품 도입도 검토하고 나설 만큼 돌아선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 짚어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또 올랐습니까? 네, 넉 달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정말 월급은 그대로인데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이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숫자 짚어보면요.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4% 높게 나타났는데 9월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1년 전 같은 기관과 비교해보면 1.9%나 올라 전달에 이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겨울철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고 네.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 강세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보통 석 달 내로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가뜩이나 길어지는 고환율 여파로 수입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지갑에 찬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를 결합해 산출한 12월 국내 공급 물가도 벌써 6달 연속으로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 한해는 이 같은 흐름이 소비자 물가에 즉각 반영이 될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지는 기업의 가격 정책과 경영 여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짚으면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국제 유가 영향도 지켜봐야 한다 부연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한국은행이 요즘 청년들 과거 잃어버린 일본의 세대와 꼭 닮아가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목부터가 좀 무겁습니다. 청년 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예.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죠? 네,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사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취업 준비는 길어지고 그 사이 월세는 오르고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통장은 비어가고 생활비 걱정부터 앞선다는 청년들 참 많죠. 한해는 이런 문제들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고용 지표는 좋아졌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숫자만 보면 청년 고용률은 조금씩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 실업률도 낮아졌습니다만 그 이면의 문제들의 시선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하는 것보다 취업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라는 건데요. 네. 이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공채는 줄고 수시 채용이 늘다 보니까 청년들은 조금만 더 하면서 구직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쉬었음 청년 인구가 20년새 거의 2배로 늘었고 첫 취업까지 1년 넘게 걸린다는 비율도 계속해서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몇 년 늦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상흔 효과, 그러니까 일종의 흉터처럼 한 번 취업이 늦어지게 되면 그 여파가 이후 임금과 고용 안정성까지 영향을 미쳐서 계속해서 불리해진다 짚었는데요. 조금 늦어도 괜찮다라고 위로하기엔 현실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임선호 씨가 앞서 얘기했지만 생활비 포함해서 이제 주거비 포함해서 생활비도 계속 늘고 있는 게 큰 문제죠. 네, 맞습니다.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한은 역시도 이 또 다른 핵심으로 주거 문제까지 겹쳤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대부분 이 월세 1인 가구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청년들이 주로 사는
소형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월세는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주거비가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서 이 자산 형성을 막는 일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무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봐도 주거비가 1% 오를 때 청년층의 총 자산은 0.04% 감소한 걸로도 나타났고요. 또 주거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어 자기 개발이나 역량 축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짚었는데 쉽게 말해서 월세 내느라 저축도 공부도 미래 준비도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일본도 90년대 취업 빙하기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청년들이 평생 소득 정체와 고용 불안을 겪었거든요. 이 한해는 지금의 청년 문제가 방치되게 되면 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단기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긴 호흡에서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와 소형주택 공급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같은 근본적인 처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힘든 게 요즘 애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그런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석입니다. 공감합니다. 기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의혹이 불거진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직원 1,2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번 시정 지시로 현대제철은 25일 안에 이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이행을 못하면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 현대제철은 관련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지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게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산업계에선 이번 시정 지시의 여파가 조선업이나 철강 같은 사내 하청을 가진 다른 제조업 분야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될지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대기업의 사내 하청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는 귀에 참 익숙한데 이맘때 열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다보스 포럼이 이제 막 개막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내걸고 닷새 동안 패널 토론과 정상급 특별 연설 등 200여 개 세션이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공식 행사보다도 개막 전부터 주제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마이웨이 트럼프의 행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이 벌일 장외 다툼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뭐 트럼프와 유럽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도 관련 소식 짚어봤지만 이 그린란드를 넣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유럽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동맹 관계는 뒷전이고 유럽을 겨냥한 관세 카드가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100% 실행될 것이다. 트럼프는 엄포를 놨습니다. 네.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하겠다 말해서 어떻게든 손에 넣겠다 확고한 의지 보이고 있고요. 유럽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라 밤새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서 휴장했는데 휴장이었어요. 예, 휴장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프리마켓에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특히 유럽이 이른바 이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강력한 제재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는 소식에 빅테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1% 넘게 내렸고요. 올 들어 연이 신고가를 돌파하던 유럽 증시는 일제히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네,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월가에선 이번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 증시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우려하고 있는데요. 근래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보이면서 이 위험 회피 움직임에 대한 대비가 더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보이고요. 또 작년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졌던 해방의 날 때처럼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지금 8조 달러 규모의 미국 주식과 채권을 들고 있는데 동맹 균열 우려가 커지면서 과연 채권자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물음표를 띄우면서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가 콕 짚어 관세 카드를 꺼낸 8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물가가 최대 0.1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는 만큼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늦춰서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금값에도 영향을
영향을 미친 건가요? 밤새 금값이 많이 뛰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제 전문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이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갈등이 황급히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겼습니다. 이 금 선물은 역대 최고가를 새로 찍었고 은 선물도 6%대 큰 폭으로 올라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은 빠지고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미국과 유럽이 안보 차원에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파국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이번 하락세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내놓을 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일 위법이다 판단하면 각국에 매긴 상호관세는 물론이고 그린란드와 관련된 관세 조치도 효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갈등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금값은 올랐으나 내겐 금이 없다는 것. 좀 허탈합니다. 갑자기 허탈한 마음이 드네요. 자,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뭘 하고 싶으십니까? 여쭤봤는데요. 임동영님께서 자율주행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에 내려갈 때 긴장하지 않고 내려가면 피곤이 덜 쌓이겠지요. 아, 그러네요. 4212님, 5169님 뭐 많은 분들이 평소 운전 시 보지 못했던 주변 풍경을 제대로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근님께서는 자율주행차 도입되면 아침 꿀잠 실컷 자보고 하고 싶은 운동 실컷 할 것 같습니다. 헬스장 가면 기죽습니다. 하셨고요. 1248님께서는 자율주행 도입되면 TV 시청할 겁니다. 라디오는 운전 중에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도요. 저 유튜브 통해서 KBS 1라디오 유튜브 공식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유튜브 통한 실시간 또 스트리밍 중이니까요. 많은 시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2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추워서인지 오늘 아침부터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대부분 정리됐는데요.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조금 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승용차 여러 대가 부딪혔는데요. 2차로와 3차로가 막히면서 뒤쪽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문호 구리 쪽이고요. 양화대교 부근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원효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가양대교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공강방향 잠실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오늘보다 더 스마트한 내일. IT 연구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해야 할 이슈들만 콕 짚어내는 시간입니다.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미국 라스베가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와서 또 계속 정신없이 다니긴 하는데 그때가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 보고 정신없이 다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세상의 모든 정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라스베가스의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아오셨습니까? 혼자서 다 못하겠더라고요. 거기 너무 넓어가지고 정말 쇼 내내 다녀도 다 못 봤는데 그래도 최대한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보고 싶은 것 좀 많이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가시기 전에도 네. 가면 다 못 보고 온다 그랬잖아요. 네, 워낙 맞아요. 방대하고 또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그래도 또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정말 다양한 로봇들도 봤고요. 그다음 또 오늘 얘기하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쇼도 쇼지만 쇼 바깥에서도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탈 것들도 있고 탈 것? 예, 경험할 것들도 있어서 오늘은 좀 탈 것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네. 듣기로는 아주 특별한 탈 것을 네. 타고 오셨다니까 탈 것이라는 게 정말 뭘 탑승을 한다는 네. 얘기인가요? 차 같은 건데요. 네. 이제 우리가 뭐 자율주행 택시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아예 운전대도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죽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민트색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도시락통처럼 생겼습니다. 도시락통? 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차 같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이 생겼고요. 그냥 아예 운전대도 없고 창문 이제 문이 그냥 통으로 우리 꼭 놀이기구 같은 거 보면 관람차 같은 게 이렇게 옆으로 옆문이 네네. 활짝쫙 열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문이 열리면 그냥 4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게 돼 있는 게 끝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우리가 마치 택시 앱으로 부르듯이
죽스라고 하는 앱 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제가 불러요. 그러면 호텔 쪽으로 옵니다. 호텔 쪽으로 오면 그거를 제 스마트폰을 연동을 해서 대면 얘가 이제 저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딱 문이 열리거든요. 그럼 이제 4명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인들끼리 해서 4명이 딱 타면 얘가 이제 그 행선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귀엽게 생겼는데요. 네, 상당히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앞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좁은 데서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똑같은 건 대리운전 말하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얘 녀석도 앞뒤가 너무 똑같이 아재 생겼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바퀴가 4개가 다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좁은 데서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확 본다거나 네. 커브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아주 이제 능숙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존 그 자율주행 자회사에서 네.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죽스라는 데가 별도의 회사였는데 아마존에서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왜 아마존에서 이걸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아마존은 결국에는 배송까지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마존의 포트폴리오에 아주 큰 배송 트럭이 또 전기나 자율주행으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일단은 큰 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은 짐들을 싣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녀석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은 4명이 앉아 있는 구조인데 의자만 빼면 거기에 가득 짐을 실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싣고 실제로 지역까지 가면 되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로보택시랑 그다음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물류를 위해서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이제 제가 놀라웠던 거는 생각보다 잘 갑니다. 어느 정도로 잘 가냐면 최대 120km까지 가요. 120km 속도를 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이 녀석이 생각보다 운전을 잘해요. 근데 때로는 방어 운전이 좀 심할 정도로 하긴 합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AI가 뭘 해주냐면 우리가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 하고 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퀴 4개가 따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여기 AI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미리 이 조향 장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끽 쓰는 게 아니라 바퀴를 하나씩 브레이크를 걸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놀라운 거죠. 이게 지금도 이미 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반자율 주행차들이 있는데 반자율 주행차도 가다가 갑자기 끽 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거기에 있는 조향 장치를 통해서 부드럽게 서주니까 안에 있는데 울컥거림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안에 전기차죠. 그리고 각 이제 그 제 스마트폰에 연동을 해서 음악을 틀거나 조명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 안에서 일하면 되겠다. 이 안에서 회의하다 보면은 그냥 도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좋았는데 한 가지 얘가 야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요? 어떤 거냐면 오히려 인간 운전자랑 이 자율주행차끼리 서로 눈치 싸움을 해요. 예? 그 무슨 이게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운전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방어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방어 운전이 또 심할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서로 약간 이렇게 네, 그렇죠. 서로 눈치 싸움을 해요. 움찔움찔. 예. 네, 그 움찔움찔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실은 이제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에는 이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우버라든지 이런 공유차들이 많다 보니까 공유차만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입구에 가면 그럼 이제 그 우버 운전하시는 분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랑 그리고 이 죽스가 같이 이제 그 앞에다가 쓰려고 올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손님을 이제 내려드리려면 제일 그 호텔 근처에 가야 되니까. 근데 호텔 앞쪽에 앞에 3차선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서로 껴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껴들라고. 근데 갑자기 죽스가 껴들라고 하다가 인간 운전자가 쫙 오기만 하면 얘가 갑자기 서버려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인간 운전자는 앞에 서서 다행인데 문제는 이 인간 운전자가 조금 늦게 가도 보통 사람이 오면 대충 눈치껏 끼잖아요. 얘가 안 끼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죽수 뒤에 있는 인간 운전자 다른 차를 탄 사람들이 계속 빵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빵빵을 해도 여긴 운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서로가 눈치 싸움하면서 막 이러는 이제 좀 현상들이 생기고 비보 좌회전 딱 틀려고 그러다가 저 멀리서 차 한 대만 있어도 얘가 갑자기 한 5분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되게 크게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이 정말로 우리 삶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다. 오히려 이제 사람하고 자율주행이 같이 움직일 때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들 좀 많이 느끼게 됐죠. 아니 김 소장님 신나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같이 타고 어떻게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도로를 누비는 자율주행차들이 더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
현대차에서 하는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앱티브라고 하는 회사랑 현대자동차가 합작을 한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대가 없는 차는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 아이오닉 5라는 차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센서를 달아가지고 운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는 이제 조금 테스트 중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죽수처럼 빠르게 움직이진 않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 이제 라스베가스를 돌면서 테스트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도 구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모라는 회사가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돈 내고 운영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현대차의 기계를 활용한다거나 제규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 있는 이번에 지커라고 하는 회사의 차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차량 모습 말고 방금 말씀 지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운전대도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막 방금 말씀 죽수 같은 이런 형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올해 되게 많은 곳들에 이런 자율주행 택시가 다닐 것 같고 네. 라스베가스에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테슬라가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율주행 그 기술이 들어와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테슬라죠? 지난해 11월에 지금 FSD라고 하는 기능이 최근에 이제 감독형이긴 하지만 들어왔죠. 실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작년 초부터도 아주 잘 되고 있던 기능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럼 완전히 운전을 안 해도 되냐? 이건 아니고 어쨌든 운전자가 있긴 해야 됩니다. 있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 녀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상을 보고 상당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고 지금 모든 이 테슬라 차에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고급 차량에만 지금 그 배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른바 K 운전도 되게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골목길도 많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밀조밀한 길이 많아서 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차가 어디까지 지금 하냐면 말씀드린 2차선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선씩 있는 골목에서 만약에 오른쪽에 누가 갓길에다가 차를 대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역주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테슬라가 알아서 저 멀리서 차가 있으니까 혼자서 속도를 밟으면서 사람이 하듯이 역주행을 이제 역차선을 밟고 지나가서 추월해서 넘어가는 가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앞에서 택시가 확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후진기를 넣어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 운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진짜요?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꽤 잘하긴 하는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건 아니니까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조건에서도 잘 그 작동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방식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른 곳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어떤 식이냐면 지도 데이터랑 그리고 실제 지리 정보를 공부를 시키고 그 공부된 걸 갖고 움직이게 하는 형태에 가깝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사람처럼 사람도 잘 지도 몰라도 눈 좋고 운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카메라 방식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방식의 단점은 마치 사람도 경험이 오래 쌓여야 운전을 잘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전까지는 오히려 좀 불안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테슬라 차가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잘 모르는 지역에 가도 AI랑 카메라 기능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나랑 좀 다른 어떤 결들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 뭐 죽스라든지 대부분은 처음에 그 지역에 풀어놓으면 자율주행이 안 돼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지역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죠. 근데 변수에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테슬라 방식으로 되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가 10년 넘게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운전을 하면 처음 가는 데서 대충이라도 운전하는 것처럼 이제 되잖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만화책에서나 봤던 네. 그 장면이 현실 속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건데 네. 벤츠도 얼마 전에 엔비디아랑 같이 뭘 하기로 했다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알파마요라고 그래서 CES 2026에서 공개가 된 건데요. 네.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실은 이제 말씀드렸던 알파마요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전하느냐 이건 두 가지를 같이 놨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도 데이터도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센서도 하면서 마치 테슬라처럼 어떤 변수 상황이 생기면 AI가 스스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왼쪽으로 꺾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왼쪽으로 왜 꺾어야 되는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왜 이게 사고가 났지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벤츠랑 엔비디아가 같이 오랫동안 거의 8년 이상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거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오픈소스? 그러니까는 그 벤츠 말고도 만약에 상용차 회사가 우리 지금 자율주행 기능 별론데 너네 거 갖다 써도 돼? 라고 하면은 써! 라고 쓸 수 있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 현대차도 쓸 수 있고 뭐 네. 어디 크라이슬러도 쓸 수 있고 뭐 다 뭐 BMW 쓸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거죠. 오,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이 수년 동안 연구한 걸 그냥 풀어줬네? 라는 건데 거기엔 당연히 조건이 있죠. 뭐냐면 그게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단 이걸 하려면 당연히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비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테슬라 방식은 애플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혼자서 다 하고 혼자서 만든 다음에 자기들만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방식을 구글 안드로이드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구글의 OS를 기반으로 삼성도 폰을 만들고 또 예전에 LG도 폰을 만들고 뭐 중국 회사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전략은 명확한 그 방향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이번 CES 기간 동안에 현대차 회장과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 젠슨하게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마도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현대차에서도 요거에 좀 관심이 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추정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현대차에 이제 엔비디아 기술이 탑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냉정하게 말을 하면 우리나라 지형에서 자율주행 누가 제일 잘해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는 현대차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방향성을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테슬라가 더 잘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엄청 오랫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번째는 스스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지도에 있는 형태가 아닌 변수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알파마요, 엔비디아에서는 알파마요 같은 경우가 그런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자신들이 하는 건 연구대로 두고 어떻게 보면 삼성과 마치 구글이 같이 손을 잡아서 삼성폰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제 시장을 차지한 것처럼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가져와서 국내 데이터를 좀 학습을 시키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무난하게 돌아가는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를 하려면 엔비디아 GPU를 어쨌든 조금씩은 다 써야 되는 상황이니 그럼 조금 더 적극적인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698님께서 자율주행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하네요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나 방향성이나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리서처들이 예상하는 건 한 2030년 정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부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의 걸림돌은 기술보다는 사람과의 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진짜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려면 좀 이런 얘기 극단적일 수 있지만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 상황이 돼야 그래야 자율주행이 제대로 다닐 거예요. 혹은 자율주행 전용 도로에서만 정확하게 우리가 있거나 마치 버스주행 우리가 말하는 버스 전용 차선처럼.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는 몇몇의 지역에서는 아예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특정 고가도로에는 자율주행차만 다니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 생기는 도시에는 자율주행만 움직이게 하는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규제나 아니면 정책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로만 보면은 한 2030년 안에 실제로 만약에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라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294님이 자율주행 승용차 구매하면 운전면허증 없어도 되나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안 돼. 안 되죠. 면허증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네. 그 마치 키보드 전동 키보드 딸래도 면허증 필요한데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내 차를 소유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택시 같은 녀석이 와서 나를 운전을 해서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테슬라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게 테슬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운전을 안 할 때는 스스로 얘가 저 대신에
택시 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움직이거나 실에서 어떤 연구도 하고 있냐면 전기차 충전기 꼽는 것도 충전기랑 이 차끼리 알아서 소통을 해서 꼽히는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 차가 스스로 혼자서 택시 돌고 돈을 벌어주는 이런 구조까지 좀 생각을 하는 그림이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려면 오히려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과연 운전을 안 하려고 할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런 얘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T 연구소 CES에서 죽스를 직접 타고 오신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1시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추적 60분이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확하고 심층적인 보도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의 이름에 나오는 추적과 비슷한 발음인 추격이라는 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추적은 도망하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음이라는 뜻과 사물의 자취를 더듬어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을 쫓아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에서도 추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현대는 과학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쟁에서도 놀랄만한 무기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이더로 적기가 있는 곳을 추적한다든지 열 추적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추격은 뒤쫓아가며 공격함을 뜻하는데요. 보통 추격대, 추격전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적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 흔적을 더듬어 간다면 적기를 추적하는 것이고 적기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공격을 한다면 적기를 추격하는 것입니다.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도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행적을 더듬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절기 대안인 오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한낮인데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6.3도, 대구 0.9도 등에 머물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광주 2도, 부산 7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11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서울이 영하 13도, 모레는 서울 영하 14도,
14도, 대구 영하 11도, 광주 부산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습니다. 한파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고요. 동파 사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경상도는 지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전라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전라도와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의 무인기 침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연계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는 270만여 명으로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남성 암 발생 순위에서는 전립선암이 폐암에 앞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드시 실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3대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여죄를 수사하는 내용이고요. 7월까지 특검 전국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네, 듣기만 해도 시원하시죠?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의원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무알콜 팩트 한 잔. 네. 우리가 요새 지금, 무알콜이 대세인 것 같아요. 네. 네. 약주 좀 하세요, 김 전 의원께서는. 많이 줄이고 있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은 뭐 약주 없이 네. 무알콜로 낮술은 안 먹습니다. 네. 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내용 잠깐 전해주시죠. 네.
네, 일단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3대 특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기한이 뭐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던 점이 있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중간 허리 정도까지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그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진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니까 사실상 이제 면죄부를 받았다는 식으로 본인이 SNS에 올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수사가 특검의 한시적인 그런 제약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여기서 중단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모아서 종합특검으로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가 됐고 오늘 방금 전에 2차 종합특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검을 또 하냐 그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특검이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여러 차례 특검 수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이렇게 이제 종합특검, 뭐 2차 특검 이런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많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특검이 6개월이 갔는데 앞으로 거의 6개월 이제 또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게 돼서 그러면 이제 중간에 조금 쉬는 기간까지 합치면 앞뒤로 1년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에 대한 피로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종합특검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3차 특검은 없다.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어쨌든 뭐 통과한 이상 이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관련된 이슈들이 또 계속 화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때까지. 자, 저는 이 얘기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수청, 공소청. 네. 네. 민주당이 지금 공청회 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검찰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과 같은 그 직접 수사 그리고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건데 여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이른바 법조인 자격, 뭐 쉽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수사관을 이원화한다는 게 가장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수청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검찰청처럼 검사 신분 그리고 법조인 자격이 없는 수사관 뭐 이렇게 이원 조직화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제일 논란인 것 같고 검찰청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공소청은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해서 공소청으로 온 사건을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공소청에서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해봐라 하고 하는 이른바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줄 거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죠. 네. 근데 검찰을 해체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 중수청 공소청이 검찰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직제가 현재 검찰청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아니 검찰을 없애기로 했는데 그대로 두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건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를 하는 주체가 기소까지 하게 되면 많은 폐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특수수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다 이제 타전이 되는데 우리가 들여다봤더니 이건 죄가 안 되네요. 무혐의. 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이런 언론 주목도가 높고 정치인 재벌 수사는 무조건 기소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꼬린처럼. 이거는 한 기능, 한 그 검찰청에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부여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 병폐가 많다라고 해서 쪼개는 게 가장 대전제고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러면 공소 기능,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지를 판단하는 건 검사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부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영장 청구권 등등과 관련해서 검찰이라는 직제 자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건 공소청이라고 해서 재판과 공소 유지 의무, 그러니까 재판에 임하는 의무를 한 번으로는 떼놓고 네. 그러면 수사,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부패, 경제 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줄여놨고 그래요. 지금 정부와는 9개 정도,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등등과 관련해선 이게 검찰의 수사력이 축적돼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검찰을 대체하는 중수청에서 해야 된다. 근데 수사에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중수청을 만들었다고 수사 전문가들이 막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검사들이 공소청에 더 남아있기를 희망한다고 이제 여론을 돌려봤더니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검사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공소청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유인책을 둘 것이며 또 수사의 공백, 이건 난이도가 높은 수사잖아요. 9개 수사는. 그럼 기존의 경찰이 이걸 완전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경찰이 무능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입직 경로가 완전 달라요. 훈련받은 직업적인 훈련의 어떤 강도나 법리 적용이나.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 그러면 이 수사를 메워야 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지금 정부안이 나온 거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 검찰을 그대로 두겠다는 거 아니야? 수사관과 그리고 이 법조인이 있다는 그 구도가 그대로 가면 사실 검찰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사 공백 차원에서 조금 더 방점을 찍은 정부안이 전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중수청의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뭐 수사사법관 뭐 이런 그 직책을 둔다고 하더라도 예. 그 수사사법관이 기소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수청은 기소를 못 해요. 어차피 기소를 하려면 그걸 공소청에 넘겨서 넘겨야 한다.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이라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 직책을 둔다고 해서 그게 검찰청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기소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중수청을 이제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을 설계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연방수사기관 FBI라고 하는 거기를 좀 모델로 삼아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FBI는 사실은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그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FBI가 직접 기소할 수 있냐? 못해요. 그렇지 않다. 그건 연방검사한테 넘겨야 돼요. 수사해서 기소는 연방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 수사사법관이 결국엔 검사 아니야? 뭐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 전 의원께서는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여쭤보는 게 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네. 중수청에 검사를 이식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로 괴물 중수청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기소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가면서 수사사법관이 되더라도 기소를 본인 손으로 못해요. 기소하려면 어차피 공소청에 다른 검사가 봐야 돼 이거를. 네. 기소 범위를 거기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현행까지의 시스템처럼 검찰이 초동 수사까지 시작해서 기소까지 다 마무리하는 이른바 특수부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좀 궁금한 거는 그 검찰 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왜 집단 사퇴를 한 겁니까? 아마 본인들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설계됐다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 왜 법률가로 이 수사사법관을 만들고 지금 검찰청 조직처럼 수사관이 있고 검찰이 있고 한 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이 구조를 왜 그대로 가져왔냐라는 문제의식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제는 수사기소를 이뤄냈다라는 데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 보도를 봐더라도 이 6분이 사퇴를 문제의식을 갖고 하셨는데 그 논의 단위에서도 다수 결론은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이 도출됐다라고 나오거든요. 한 16분인가 계셨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네. 찬성을 하셨다는 거. 물론 이 설계 과정 중에 설왕설래가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왜 이만큼밖에 못 왔느냐라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책 설계와 이런 부분은 정치 슬로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바로 피해 구제가 돼야 되고 법으로 엄단을 해야 되는 숙제가 수사기관에 놓인 거거든요. 예. 그럼 그 공백을 진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비판을 하실 때는 이제 대안도 같이 내면서 해야 되는 국면이 이제 왔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립성의 문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한. 근데 결국에 중립성의 문제는 인사권의 문제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권을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행사하느냐, 그리고 그 인사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사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중립성 내지는 뭐 객관성 그거는 앞으로 이제 제도가 운영되면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수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느냐 공소청으로 가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들이 결정하는 자기들이 거죠. 해야 됩니다. 법으로 인사로 중수청에 현직에 있는 지금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소속도 다르잖아요. 네, 소속이 다르.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기 때문에 그 본인 의사와 그 상관없이 이렇게 발령을 낼 수는 없어요. 완전 조직이 다른데요. 0.8%만 중수청 가겠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나머지 그게 기존에 설계됐던 뭐 그냥 알려졌던 중수청이 사실상 경찰 중에 수사에 전담 뭐 전문화된 경찰 수사기관의 핵심 정도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지금 현직 검사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제도 설계할 때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책을 좀 고민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설계는 누가 한 겁니까? 뭐. 이게 총리실 산하 TF에서 했는데요. 네. 이제 고심이 많이 있는 게 지금 초기에 나왔던 거는 수사도 그러면 이게 종전에 검찰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야. 뭐 이랬을 때 보면 나 그러면 수사 파트로는 안 가겠다 이렇게 답변했던 검찰이 많은데 지금 새로 설계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유인책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직책이란 게 수사 사법관이잖아요. 네. 이제 검찰이 되게 자부심이 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있고 원래 준사법기관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체계상 없는데 자기들을 자칭할 때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사법부에 준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용해서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어쨌든 좀 예우해 준달까요? 이런 느낌도 있어서 여러 용도로 왜냐하면 수사력이라는 게 현재 검찰에 축적돼 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중수청으로 오게 하는 여러 방도가 필요한데 예. 그 직함에도 그런 좀 고민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중수청 가면 검사라는 타이틀은 그렇죠. 못 쓰는 검사 타이틀은 없는 거죠. 공소청을 가면은 검사입니다. 공소청 검사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공소청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 문제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의 효율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수사 기소의 분리의 원칙을 더 중요시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사실은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한 사건을 이제 송치받아서 보다 보면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보일 수 있죠. 네. 이거 조금만 더 확인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다시 경찰에 기록을 내려보내서 이 부분 확인해서 다시 수사해서 보내라고 요구하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게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의 차이인 겁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효율성을 중시하면 바로 자기 손으로 직접 궁금한 사람이 확인하는 게 더 빠르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확인해서 보내라고 경찰에 내려보냈을 때 그게 언제 다시 올라올지 기약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뭐 2달이 걸릴지 그래서 중간에 전화해 보면 딴 사건 때문에 바빠서 지금 못 하고 있다. 뭐 이래 버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안 수사권을 줘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꽤 많았던 것이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이른바 경찰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이거 사건을 뒤집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록 보다 보면. 그럴 때 아니 이걸 경찰에 다시 내려보낸다고 제대로 수사를 해갖고 오겠나라는 걱정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시한다면 보안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이고 안 돼. 검찰은 절대 수사하면 안 돼. 라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도 안 돼. 예외 없이 하여튼 수사는 검찰은 못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거야. 뭐 그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아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는 또 보안 수사권을 주는 거는 그게 제일 약간 어폐가 있는 그 넘어야 될 산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검찰이 너무너무 많은 병폐를 보여주지 않았냐. 그래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놨는데 보안이란 이름으로 수사권을 주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근데 지금도 검찰이 보안 수사권은 갖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 그러니까 아예 안 고치면 보안 수사권은 원래 공소청에 그대로 이제 갖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예. 법률에 손을 안 대면. 근데 보안 수사권이 있는데도 이제 실무에서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너무 사건이 핑퐁 되는 거예요. 검찰이 언론 주목도가 엄청 높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면 그러니까 미진한데 그러면 경찰로 그냥 내려보내요. 그러면 경찰도 자기네들이 수사 힘껏 했는데 검찰이 미진하다고 하니까 엄청 애써서 또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런 병폐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대의로 정책 설계는 할 수 없는 거고 보안 수사권이란 것도 아니 수사권을 또 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범죄의 피해를 구제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피해를 많이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할 때 어떤 설계가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이제는 그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안 수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보안 수사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찰의 모든 부분이 있지만 자기네들이 또 매몰돼서 수사하다 보면 한 걸음 떨어졌을 때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거를 사후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당 차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수렴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나온 거는 정부 아니잖아요.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 근데 결국에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감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정부 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고쳐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네. 정부 안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뭐 이걸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봐야죠. 네. 네, 장 변호사.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조각을 만들 때 코는 원래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정교하게 나중에 갖다 붙일 수가 없어서 깎아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정부안이 일정 정도 깎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기를 해야 되고 이미 정책구청을 했고요. 또 이제 할 예정인데 그때도 이거 무조건 반대다 이런 기류보다는 이게 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설계됐고 무슨 내용이고 이렇게 도입이 당장 되면 어떨지를 의원들이 많이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기의 절차가 조금 더 있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찰도 전문성을 높여야 할 문제는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자, 이해운 청문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열리지 못했죠. 네.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남 전 의원께서? 글쎄 저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맞는 판단을 한 건가라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 전까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하여튼 뭐 반대 의견도 꽤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 청문회 때 한번 보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청문회 때 답변 태도나 이런 거를 볼 때 뻔한 건데 요리조리 발뺌만 한다 아니면 거짓 변명만 한다 그렇게 비춰지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명권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주도로 아예 청문회가 무산됐단 말이에요. 네.
통상적으로는 이런 네. 경우는 반대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 제출이 야당을 더 부실해서 열심히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의구심을 갖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좀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던 분들도 아니 청문회를 왜 하네 야당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해훈 후보자의 낙마를 바라는 게 국민의힘의 정말 속내라면 전략적으로는 잘못된 선택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청문회를 해야 한다. 예.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검증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힘껏 높였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원래 야당의 시간이에요. 실력 네. 검증하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틀 해야 된다. 하루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다가 협의된 19일에 우리 못하겠다.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로 보이는 거죠. 자료가 그 민주당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자료를 봤더니 허술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적지 않게 왔다. 이걸 토대로 묻는 게 맞지 않느냐. 이소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부분을 보이콧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이해훈 의원은 5번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으신 분입니다. 검증의 주체는 국민의힘이었어요. 그거를 신뢰하고 저희가 영입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얼굴에 침뱉기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지금 대안을 모색하거나 어떤 대체 세력으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보여주기보다는 반사의 이익을 얻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못해야 우리가 뭐 산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이해훈 후보자의 어떤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걸 장기화하려는 걸로 보인다. 이 국면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임명하더라도 하등의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명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부담은 덜해지는 거예요. 이거 검증하자고 해가지고 다 청문회 절차를 밟아놨는데 야당이 안 함으로써 그 검증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너무 패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할 할 수 있습니다. 수는 있는데 뭐 그런 부담은 안 갖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가요? 지금은 아마 그것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하고 왜냐하면 그 소속 상임위의 4분의 1 이상만 찬성을 하면 청문회 개최는 가능하도록 국회법이 이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다만 야당이 안 온다고 하는데 민주당만으로 원래 야당이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는 진짜로. 그래서 이걸 그냥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전우 의원께서는 이해훈 후보자 저 현역 시절에 만나 보셨을 테고 교류가 좀 있으셨습니까? 아니 뭐 그다지 교류는 없었고요. 네. 이제 이해훈 후보자가 17, 18, 20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네. 저는 19대 때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게 예, 또 어긋났어요. 그래서 의정생활 같이 하시지 않았네요. 같이 한 적은 없고 뭐 그 마주친 거나 뭐 서로 얼굴은 알고 있죠. 네. 예. 근데 이게 보면 그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그 요직의 임명 절차가 되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도 저런 게 있었어라고 그래요? 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 반포 아파트 뭐 그렇게 됐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 친한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당첨됐나 보다 하지. 어떻게 해서 점수가 쌓여서 당첨됐는지를 아무리 친해도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어떻게 보면 임명 가능성을 더 높여준 거 아닌가 야당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일정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래는 어제 했어야 되는데 밤 늦게까지 대기하다가 못해서 오늘도 뭐 이걸 연이 많이 이러는데 이게 아마 11일인가 21일까지 내일까지 안 하면은 그냥 임명 대통령이 강행이 해도 임명을 되는. 해도 네.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 근데 청와대는 왜 이혼 카드를 못 버리는 걸까요? 아니 일단은 지명을 했고 지명을 했다가 지명 철회를 하거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다 부담이죠. 예. 집권층의 부담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이해훈 후보자는 사실은 지명 발표가 됐을 때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간쯤 와 있던 사람이
이라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저쪽으로 가 있던 인사잖아요. 사실은 네.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윤석열 수호 집회도 뭐 개최를 하고 일종의 네. 그랬던 인사라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여기서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문제는 그 다음 인사를 할 때 인재 풀을 넓게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의를 받았을 때 그쪽에서 아니 이해운 케이스처럼 뭐 이러다가 조금 뭐 어떤 논란 생기면 지명 철회하면 나는 망신만 당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의 인재 풀을 넓게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지명 철회도 쉽지 않죠, 사실은.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그 김병기 의원 제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하면서 탈당이냐 아니냐를 갖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방송 딱 끝나자마자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전에는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고, 근데 오후에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냈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이랑 다르게 이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최고위 의결만 거치면 되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은 전체 의총을 열어서 이 소속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라는 읍소가 있었던 거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 이건 당에 너무 동료 의원들한테 부담이 되고 나한테도 좀 치명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당원 당규를 봤더니 이거 의총을 안 거칠 방도가 좀 없고, 그렇다면 탈당계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의총을란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탈당계를 내는 게 가장 깔끔하다, 절차상. 그렇게 설득이 있었다는 후문이고, 그래서 탈당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탈당을 했다고 이게 문제가 덮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는 남아 있는 것이고 기왕 탈당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진작에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이제 말의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의혹을 깔끔하게 이제 씻어낸 다음에 당에 돌아오겠다. 근데 그거를 한 몇 주 전에 했더라면 보다 깔끔했을 것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뭐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귀국했죠. 예, 해외 출장에 있다가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뭐 단식을 제안한 것도 이준석 대표이기도 했고 특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방문을 하는 게 어색하진 않을 텐데 더 관심을 끄는 그러니까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고문들이 가서 지금 곡기를 끊고 있는 단식을 하고 있는 장 대표를 찾아가라. 이제 당신과도 또 무관한 이슈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제언과 이제 조언이 있다곤 합니다만 그 주변 기류를 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김 전 의원님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좀 그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의도가 무엇이냐?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과연 이게 대여 투쟁용이냐, 쌍특검을 위한 그거냐 아니면 당내 투쟁용이냐. 약간 헷갈려요. 자리 지키기 위한?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추진 내지는 이른바 친한계의 인사에 대한 징계 추진과 관련해서 당내에 다른 목소리들이 꽤 있잖아요. 사실은 뭐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징계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도 꽤 여러 명 있는데 그거를 마치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내 문제가 무지하게 시끄럽고 머리 아플 때는 과거에 보면 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내 문제를 싹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왕망. 이제 외국과 싸울 때는 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약간 그런 용의 단식 아닌가. 아니 무슨 특검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당에서 왜 뜬금없이 단식을 하지? 약간 이해는 안 돼요. 네. 오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신 거 보고 청취자들이 문자를 좀 보내주시네요. 이상일님, 백승관님께서 반가우시다고. 수원 광교산 산행하고 저도 막걸리 팩트 한잔 하신다고. 들으면서 좀 시원하셨나 봅니다. 네. 거기는 무알코올은 아니고 알코올을 한잔 하시는데.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복덕방. 어서 오세요. 네, 서울 전세 대기업 다니는 윤 부장.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참 많으시겠죠. 예,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윤 부장의 복덕방, 대한민국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벌써 1월도 이제 오늘 20일이니까 3분의 2가 지나갔고 네. 또 이러다 보면 또 2026년도 후딱 갈 것 같은데.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집값도 후딱후딱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월 좀 이 아파트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살펴보시죠. 네, 1월 뭐 3분의 2가 지나갔고요. 어영부영하다 보면 또 설도 지나가고 네. 1분기도 금방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정중동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네. 크게 내리지도 않는데 지금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평균부터 말씀드리면 주간 상승률이 0.21%입니다. 서울 네. 아파트 기준입니다. 0.21%가 상승이냐 보합이냐라고 한다면 상승입니다. 전주 대비 0.2%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간 상승률이 0.1%보다 높으면 우리가 집값이 올라간다. 네. 상승이라고 하는데 0.2니까 상승은 맞는데 그러면 4주 전, 한 달 전으로 돌아가도 0.2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그냥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네.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이라고 해서 내 성적이 80은 아니잖아요. 65점이 될 수도 있고 네. 95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온도 차이는 굉장히 좀 심하다.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상승인 맞는데 상승 폭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거래는 안 됩니다. 40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출이 2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출 2억 받고 현금 38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취득세까지 하려면 대출 받아서 취득세도 못 내니까 현금 40억을 한 번에 밀어넣기는 지금 분위기상 부담스럽고 집주인 입장이라면 가격을 1억 내려서 거래가 되느냐 뭐 그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내릴 생각도 없고 살 사람도 없으니까 정중동인데 서울 외곽 지역들 노원구나 이런 지역들은 또 상승률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0.07%에서 0.11%로 한 주 만에 0.04%포인트나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이 안 오른 지역들 상대적으로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서울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은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19%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예.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역 아파트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는 온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미분양이 많은 평택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하락이고요. 나머지 경부벨트가 있는 분당이나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0.4% 이상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긍정이라고 한다면 평택 같은 경우 요즘 반도체가 분위기 좋잖아요. 삼성 반도체. 분위기 덕분에 미분양이 좀 소진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방은 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보합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좀 줄었다가 12월에 다시 늘었다면서요? 네네. 근데 거래 금액은 줄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해가 잘 안 되죠. 거래량은 11월 대비 12월이 늘어났는데 거래 금액은 줄었다. 보통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입니다. 제가 앞서서 힌트를 하나 드렸는데 강남 쪽은 거래가 많지 않다. 노원구 쪽은 거래가 많다라고 하는데 강남 아파트 40억 50억 하는 건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노원구에 8억 아파트가 5개 거래가 돼도 강남하고 그러네요. 한 건하고 똑같으니까 그 말씀이군요. 네,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 거래 총액 자체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2025년에 한강벨트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 고가 아파트 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흑석동만 하더라도 1년 만에 거의 8억에서 10억 전용 84가 그 정도로 올랐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천정부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갔으면 규제도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는 거죠. 형님이 먼저 앞으로 치고 달리고 있는데 동생이 안 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지역들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최근에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아, 이 상태로 내가 시간을 흘러가게 되면 내 집 마련 영원히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포모 현상. 네. 저희가 30대만 하더라도 약간 꿈과 희망이라고 할까요? 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 30대 분들 만나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아니면 2025년 올라가는 거 보니 네. 2016년에 내가 내 집 마련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런 지역들이 좀 키 맞추기식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지역이 노도강 지역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노원구가 좀 눈에 좀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원구에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월계동에 가보면 이제 미미삼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미룡, 미성, 3호, 3차 아파트를 합쳐서 이제 미미삼이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한 3,400세대 정도 됩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데 작년이죠. 2025년 12월에 얼마가 거래가 됐냐면 9억 6천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전용 59, 23평, 24평 정도 아파트인데 네. 이게 최근에 11억에 한 달 만에 거래가 됐고 호가를 보니까 12억 5천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다. 이게 보게 되면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률을 좀 키우고 있는데 2년 동안 거의 안 오르다가 지금 갑자기 2026년 1월부터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왜 노원구를 좀 눈여겨보냐면 네. 과거에도요. 항상 서울의 외곽 지역이잖아요. 노원구, 상계동 이런데 노원구가 오르고 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약간 관문 같은 느낌? 서울에서 그렇습니까? 노원구가 오르고 나면 이제 경기도 쪽으로 뭐 분당 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서울의 마포하고 동급이니까 일단 빼고 노원구가 오르고 나면 결국 나중에는 인천도 올라가고 안산도 올라가고 수원도 올라가기 때문에 노원구 시장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게 추세 흐름으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지는 앞으로 1월, 2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청취자 질문 하나 말씀드릴게요. 2206님이 대출 규제가 강한데 내 집 마련할 때 대출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물론 대출 안 받고 사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자기의 감당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생애 최초 대출하시는 분들은 규제 지역에서도 70%까지 대출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규제 지역에 생애 최초가 아닌 분은 40%까지 나오는데 물론 LTV, DSR 규제가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마다 연소득이 다르잖아요. 소득 수준이 다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든지 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3년 후든 하락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미국에서 미친 듯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게 되면 2022년 하반기 우리 경험했잖아요. 주식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지고 하는데 한 3년 정도는 이런 구간에는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하락 구간이 나오더라도 3년 정도는 지금 내는 대출 이자의 2배 정도 내더라도 버틸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만 된다면 저는 그걸 리스크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원리금 상환을 월 200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나는 올라가면 안 돼. 딱 200이 맥스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락 구간이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분은 못 버티고 금배로 던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리스크 관리되는 범위 내에서 대출 받으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그 전세 구하기 참 쉽지 않다 그러던데 전월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월세도 사실은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는 매매보다는 전월세가 더 걱정인데 최근에 뭐 뉴스 보게 되면 전세 상승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3% 정도로 2024년이 5% 이상이었으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너 전세 위기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는 계약이 2개가 있거든요. 신규 계약이 있고 갱신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부터 2년 살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2+2 계약갱신 청구인데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 계약 2년 살고 2년 올릴 때는 5% 이내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 3억이면 이분은
얼마인가요?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만 올려줘도 되는데 이게 네. 신규 계약이 되면 4년 다 살고 나가게 된다면 이 계약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4억, 5억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이걸 이중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 편차가 크다 보니 통계는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낮게 나오지만 실제로 신규 계약, 새로운 집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통계를 보더라도 신규 계약은 13.8% 1년 만에 올랐는데 갱신 계약은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입주 물량이 2028년까지는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오르겠다. 그리고 매물은 좀 부족하고 최근에 전세 대출도 이제 DSR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DSR 적용하게 되면 전세는 또 더 받기 힘들어지겠죠. 월세 가격도 올라가니까 세입자분들은 저는 미리미리 기다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전세집을 구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4월에 구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4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미리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7901님께서 요즘 분양시장 어렵다고 하는데 청약은 여전히 도전해 볼 만한 선택일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항상 청약은 항상 정답입니다. 청약이 좋은 이유는요. 일단 요즘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계약금 10% 내고 나머지 중도금 대출하고 3년 정도 공사 기간 동안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점은 최대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좋은데 강남 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은 물론 로또긴 한데 그래도 비쌉니다. 한 그러니까요. 25억, 30억 정도 되니까 자금력이 되시고 가점 점수가 69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강남 쪽에 로또 아파트 도전해 보시고요. 나는 자금이 1억, 2억 밖에 되지 않아. 부족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 올해 공공분양이 29,000호 정도 수도권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같은 공공분양 계속 노크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377님께서 내 집 마련이 꿈인 40대 가장이라고 하십니다. 올해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이라고 하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외치는 대답이 저스트 두잇인데요. 그냥 사셔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야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빨리 사야 돼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집은 10년 후를 바라보고 사기 때문에 지금 사서 올해 말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하락 구간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잘 살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다리다가 집값이 떨어질 때는 또 무서워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못 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집 사서 10년 동안 잘 살다 보면 올라가 있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해야지 집값 올해도 올라가고 내년에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나 빨리 사야 돼라는 마음은 잠시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꼭 피해야 할 신호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주식도 지금 굉장히 좀 과열 양상이고요. 사실 집값도 뭐 과열은 맞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기정사실이고요. 이걸 저평가라고 할 수 없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금 최근에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금리 인상 기조 미국이 만약에 돈을 더 푼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풀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마디로 QT, 긴축이 발생하게 되면 전혀 다른 180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식시장 쪽을 예의주시하라고 하는데 주식이 살짝 조정을 받게 되면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서 집을 살 수는 있는데 대외적인 충격으로 아니면 모멘텀이 바뀌어서 주식이 폭락한다라고 하면 공포감 때문에 부동산도 같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살짝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큰 변수에 따라서 크게 떨어지는지는 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근님께서 언제일지 기약 없지만 저 집 사면 갓생쇼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자랑할 겁니다 하셨거든요. 오늘 김인만 소장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꼭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부장의 복덕방 함께했습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네, 스포츠의 짜릿한 승부부터 영화 속 감동적 한 장면까지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봅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자, 박지훈 변호사, 정원호 KBS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동계올림픽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박 변호사, 2월 6일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밀라노죠.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근데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지상파에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아예 못 보는 건 아니고요. JTBC 종편이죠. 네. 단독으로 지금 중계하게 돼 있고 네. 원래는 사실은 지상파에서 이때까지 계속 하다가 62년 만에 지금 초유 사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뿐만 아닙니다. 하계 올림픽도 지금 JTBC가 단독으로 월드컵도 네. 단독으로 따놨어요. 그러니까 중계권을 예. JTBC가 만약에 재판매나 이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지상파하고 계속 지상파에서는 못 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방송국들이 이 올림픽 중계 그 방송권 네. 어떻게 구매해 왔나요? IOC나 FIFA 같은 이제 그 해외 스포츠 단체를 상대로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높은 금액을 내는 방송사들이 구매를 해왔었는데 종전까지는 이 지상파 3사가 결성한 협의체인 코리아풀 이상의 금액을 써낼 수 있는 방송국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의 뭐 엄청 비싸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최대로 7천억? 했을 땐 몇 천억 원을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여러 대회를 물론 포함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송사가 지불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JTBC가 본인들이 이제 방송을 이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더 높은 금액을 베팅을 해서 중계권을 따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천억 원에 이른다 그러면 거의 뭐 KBS 예산의 반에 이르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유료 채널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방송법에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네. 국민적으로 좀 관심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90% 이상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유료 채널이라고 하지만 종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97%에 해당하거든요. 맞습니다. JTBC만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네. 실제로는 뭐 유료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지상파에 준하는 채널로 봐야 되거든요. 뭐 거의 다 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유료 채널을 가입하셔서 보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말인 실질적으로 거죠. 이 JTBC 입장에서도 보면은 보편적 시청권을 지켰다라고 발표를 하진 않았고 유료 보편적 시청권을 지켰다라고 이제 멘트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짜로 뭐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을 지켰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료 보편적 시청권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뭐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뭐 불과 몇 %에 불과한 유료 채널에 가입이 되지 않은 국민들을 그렇죠. 위해서도 그 보편적인 시청권은 그렇죠.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납득이 쉽진 않죠. 네. 재판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상파가 여기에 대해서 저 뭐 가처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제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크게 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저희가 입찰을 심지어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입찰을 들어가려고 이제 봤더니 소위 말하는 묶음 판매만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월드컵 단건으로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 월드컵을 같이 사야 되고 다음 대회까지 패키지로만 사야 되는 상황이었고 기간도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입찰을 통해서 어떤 좀 부당하게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처분을 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기각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아직까지 이 TV 매체에서는 JTBC의 중계권을 재판매한 방송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JTBC가 상당히 큰 부담 아니에요? 부담을 많이 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재판매를 협상이 틀어진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저희도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옆에 보기에는 JTBC가 이렇게 계속해서 혼자서 방송을 단독 중계를 한다는 게 물론 본인들의 플랫폼의 가치를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공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적으로 봤을 때 악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뭐 중재 같은 거 안 합니까? 글쎄요, 뭐 방송법이라도 네. 위반이 된다 그러면 네. 문제가 될 건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근거로 하기는 어렵고요. 예. 사실은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로 이름이 바뀌었죠. 최근에 이 JTBC 그리고 지상파 3사 간에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재판매를 이제 할 것인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미통위가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냥 조정을 좀 권고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죠. 네, 이전에 저희가 이제 지상파 3사에서 항상 했던 얘기가 이 무료로
라는 이제 단어를 좀 추가를 해달라. 이제 그 과정에서 90% 이상의 무료 채널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거의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10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을 했던 게 아닙니까라고 역으로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이선아님 같은 분이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지상파 방송만 보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문자를 맞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시청률이 잘 나오는 인기 종목에만 그 편성이 돼서 중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하는 걱정도 한 있어요. 방송국에서 한다 그러면 아주 선별해서 네. 가장 인기 좋은 것들을 틀 가능성이 높거든요. JTBC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 만약에 내 방송국 뭐 지상파 3사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 다들 기억하겠지만 또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다른 경기 보는 분들도 종목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개를 같이 틀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작용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JTBC 이제 스포츠 채널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약점이 있고 최근에 JTBC 내에 제작 인력이 굉장히 제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 가는 인력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특히나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 악천후로 인한 경기 중단이나 연기 취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응을 어떻게 이제 좀 명민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기들을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좀 판단해서 편성하기에는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잠실 야구장이 이제 올 시즌 끝으로 철거된다면서요? 네, 이제 2026 시즌을 끝으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제가 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철거 이후에 설계 도면이 100%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유동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철거 이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돔을 만들려 그래요? 맞습니다. 고척돔처럼 예, 네. 지붕을 씌우려고 하거든요. 사실 뭐 일본이나 미국의 돔 구장들이 많아요. 잠실 야구장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면 알겠지만 너무 더워서 또 비 와서 못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요새 미세먼지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네네. 돔 구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2026년 올해는 할 수 있지만 네. 내년부터 한 4, 5년 정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주경기장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그 잠실 야구장은 저희 첫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손잡고 다니면서 룰 가르치면서 쭉 네. 지금까지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추억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네. 청취자들도 그렇고 두 저는 분도 야구를 그렇고.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뭐 1년에 한 너무 많이 가서 못 하죠. 박지훈 지정석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뭐 비싼 데 있긴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야구 경기도 경기인데 그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을 단체 관람을 잠실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관중들이 보다가 막 서로 화좀 내지 말하면 싸우다가 마지막 병설타 나오니까 다 같이 위아더 월드가 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동대문 야구장도 그냥 아쉬워요. 확 헐어버려가지고 네. 조금 저는 뭔가 그냥 추억할 개인적으로 수 있는 동대문 야구장 좀 뒀으면 싶었고 잠실 야구장도 두고 좀 그게 가능하면 돔 구장을 다른 데 하나 더 만드는 그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잠시만 두고. 네네. 약간 저희 야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자꾸 사라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개인적 우리나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고척돔은 개폐가 안 되잖아요. 개폐가 안동에서 시행으로는- 만드는 거는 뭐 개폐가 되는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개폐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그것도 근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싸거든요. 개폐가 들어가는 순간 비용이 진짜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나게 뛸 거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그냥 일반 동구장만 있어도 감지덕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박 변호사가 아까 그 네. 저 이제 잠실 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네. 대체해서 쓴다는 거에 대한 그 문제점이 이게 뭐예요? 크기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트랙이 있죠. 네. 그리고 야구장으로 만든 거하고 축구장하고 육상 경기장 다 합쳐서 만든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변경하냐에 따라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관중들이 야구 보기가 좀 불편해져요. 뭐 좌석을 그렇죠. 그 근처로 이렇게 마련하지 않겠어요?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가변석이기도 하고 예.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끔씩 미식 축구 경기장, 럭비 경기장에서 야구를 하는 사례가 있긴 한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일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2, 3년씩 진행하기에는 조금 서울시 입장에서도 좀 묘수가 두 필요하지 않을까. 팀이잖아요. 잠실은 그렇죠. 두 팀이에요. 한 팀이 아닙니다. 잠실 야구장은 게임의 흡수가 왜 많냐면 LG 트윈스랑 두산 베어스 두 팀이 쓰거든요. 네, 맞아요. 거의 사실상 매일 사용 중이죠. 매일 사용한다 보면 돼요. 근데 네네. 저렇게 쓴다는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정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수요일 낮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